최근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무비판적인 종교의 행태를 띠는 지지자가 아닌 신도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태생부터 싸가지 결핍증을 앓고 있는 시사부로 김선생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대비되는 태생부터 싸가지 과잉증 병을 앓고 계시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싸가지 결핍증이다, 싸가지 과잉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몇 년 동안 옆에서 우리 안원구 청장님을 지켜봤는데 정말 이렇게 한결같은 분을 뵌 적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하든 나이가 적은 사람을 대하든 간에 늘 예의 바르시고 늘 존중하시는 그런 분 뵙기가 되게 어려운데 최근에 약간 좀 구설수에 말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요? 니들이 뭘 알아 하고 제가 일단 싸가지 과잉증 환자다라고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늘 바쁘게 지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라이브 채팅창에서 그 뼈 때리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안원구 TV가 실시간 더 많아요 이제. 그래서 매우 제가 그래서 빡치시겠네. 싸움을 붙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요? 좀 좋지요.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가식을 떨고 왔습니다. 그래. 최근에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서 그 팩트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좀 오해받기 좀 쉬운 이슈가 사실이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네. 사실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누구든 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네. 항상 제가 균형추를 잡아줄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세무 행정을 평생 담당하시다 보니까 수치나 어떤 뭐 조금 뭐 숨겨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늘 찾아오셨던 분이잖아요.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잘 찾으시는 거니까 양쪽 다 교차 검증을 우리 안원구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인물한테 교차 검증을 받으면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인 거 이제 물론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네. 기본적인 그 회계나 이런 법인과 개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그걸 다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개인하고 법인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 인격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네. 알고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데 대한 훈련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양쪽 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벗고 나서신 거고 어느 양쪽에서 무슨 보수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나요?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네. 서로가 이 뜻하지 않던 그런 원래 의도치 않던 그런 오해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없어지고 빨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새로운 어떤 문제점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가지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짤막하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일종의 어떤 신도들을 양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청장님 방송하실 때 저도 청장님 방송 같은 경우에 다른 방송보다는 좀 더 애착이 가는 게 사실이니까 뭐 댓글도 보다 보니까 안원구 그렇게 안 봤는데 뭐 바뀌었네 뭐 안원구 청장님은 늘 같아요. 너무 늘 같아. 너무 늘 같아서 문제인데 바뀌었다 그래서 어디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제3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실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제3자의 제3자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로망 중에 하나가 전기차 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전기차 되게 간지나잖아요. 이렇게 막 조용히 싹 하고 그 모니터도 막 크고 막 그래갖고 언젠가는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내 수준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기차를 좀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이제 왜 전기차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네. 탄소를 절 배출하는 그런 앞으로 그 방향이 이제 잡히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 네. 최초에 우리도 그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소 같은 네. 것들이 많이 돼 있어야 전기차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하고 또 차를 사는 사람이 부담을 적게 가져야 전기차를 많이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네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요. 네. 그럼 지금 그 동안에는 그럼 우리의 그 현대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그 수입 그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차지만 미국도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이 가격대를 따져서 이제 구매를 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타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하면은 이산화가스. 그러니까 박근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 저게 충분 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각국에서 전부 다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전기차도 조금 문제는 있겠더라고요. 그 여름에 막 햇볕이 막 뜨거울 때 네. 그럴 때 전기차를 타면은 이게 그 배터리가 열이 받아가지고 네. 좀 위험한 지경에 갈 그럴 수도 수 있고 있죠. 하니까 화재의 위험이 좀 있고. 그다음에 물 난리가 났을 때 그 지금 배터리가 물에 잠겨 버리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이 환경 문제, 탄소 배출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아직 그 국가별로 이제 그 진도가 지금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유도하시려고 그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 보십시오. 이 양반이 얼마나 한결 같은지. 제가 다른 얘기를 가려고 해도 넘어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국이 우리의 무슨 큰형님인 것처럼 가갖고 막 물고 빨고 난리를 쳤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차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랬죠. 그 이제 그게 최근에 통과가 된 게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 법안. 네, 그래 IRA라는 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쉽게 말하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죠. 네. 그걸 미국의 전기차로 가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현대차의 그 전기차가 뭐 극단적인 예로 테슬라보다 비싼 수가 있겠네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차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비슷한 가격끼리는 네네. 보조금 금액이 크거든요. 네. 한 7,500불 정도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네. 그럼 가격 차가 1,000만 원을 더 업해서 돈을 매겨야 되니까 네. 가격을. 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는 동일한 그 질의 그렇죠. 그 수준의 그 차를 사는데 1,000만 원을 더 준다면 누가 우리를 차를 사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하면 현대 기아차는 회사에 존망이 달려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이슈 같은데요.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지금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언론이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라는 우리는 어떤 가점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현대차하고 기아차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 뭐 막 여러 회사가 있으면 시끄러울 텐데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의 책임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가 있잖아요.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되죠. 윤석열한테 있는 거네. 그렇죠. 윤석열한테 있죠. 네. 그 이제 그때 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네. 그때 이 법안을 만드는 게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회 그 하원 의장 네네네. 그 낸시 펠로시라는 예. 대만을 갔다가 대만은 뭐 미국 그 중국에서 못 가도록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네네. 갔던 그분이 한국을 들렸는데 네.
윤석열 씨는 그 당시에 연극 보고 같이 또 연극 이후에 또 술 한잔 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법안이 이렇게 올라서 한국 정부한테 불리한 저걸 되니까 한국 정부 앞으로 이런 법이 앞으로 그 국회 계류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때 근데 윤석열은 그런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들은 상당히 그 대통령이라면 신경을 네, 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이 지금은 차량이 앞으로 또 그 배터리 문제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까지 앞으로 진행될 걸 생각해서 사전에 이게 외교고 또 그 통상에 대한 그 개념인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연극 가가지고 연극 그 부원들하고 같이 네. 술 마시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죠. 그렇지. 펠로시라고 하는 양반이 왔는데 최소한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가갖고 우리 민원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좀 무시당하고 간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때 당시에 그 공항에 네. 영접을 나갔어야 되는데 네. 영접 자체도 안 나와서 직접 항의까지 했다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럴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렇죠. 또 약간 그 원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삐지면 그게 더 무서워요. 무섭거든요. 너희들 조심하세요. 이 양반도 나이가 많습니다. 삐지면 큰일 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뭐 펠로시 쪽에서 원하해서 그랬다 어쨌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 실상을 열어놓고 보니까 펠로시는 굉장히 언짢아하고 돌아갔고 그럼 어쩌면은 지금 만났었으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이 그래도 여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너네는 우리 쪽 의회에 이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협상의 여지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그럼 법 통과하는 거를 뭐 사전에 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토요타 같은 데가 이제 네. 전기차를 그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에 사전에 가서 그 해서 일본은 지금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산자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이 대통령은 그런 데 나가서 정말 그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국부가 손실되는 거잖아요. 네. 국부가 떨어지는 거를 막아야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했다는 건 지금 심각한 거죠. 관심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이 추가적인 거로 현대기아차에서는 생산 공장을 다 전체 다 미국으로 옮길 확률이 높겠네요. 미국에 옮겨도 앞으로 네.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네네. 그 중심이 그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에 그 들어가는 뭐 강물하고 네. 이런 게 또 중국산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네. 리튬이라든지 뭐 히토류가 관련된 게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뭐 퍼센테이지를 나눠 가지고 네. 그걸 중국 거산을 쓰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약간 보호무역의 장벽을 지금 치고 있는 이유가 네. 결국은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그 또 일자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너가 한국산 지금 현대는 거기에 뭐 지금 엄청난 양을 투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혜택 그 어떤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거고 그거는 결국 모든 것이 뭐냐면 중국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중국말로 하면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어서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이 IRA 법이라고 네. 봐야 되고요. 그 전에 했던 거 보면 IPEF 그 인도 태평양 네. 그 공동체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치포라고 해서 반도체 네네. 반도체. 네.
그 치포도 또 다 중국을 겨냥하는 옛날에 키신저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싸고 이 대응했던 그 시절로 지금 중국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 네. 지금 그 중간 선거가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그 바이든이 그 문제를 그 자기가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바이든이 왔을 때 네. 가서 정말 아부를 할 수 있는 건 다 떨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다 주고 나서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삼성까지 찾아가가지고 네. 아니 바이든이 왔으면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뭐 그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만나는 게 이치인데 먼저 가서 뽀를 쫓아가서 형님 왔습니까 하고 그때 아양을 떨었는데도 떨 거 다 떨고 중국한테 맞을 건 다 맞고 네. 하나도 얻은 게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얻을 수 있든가 미국에서 얻을 수 있든가 네. 그 더 큰 거를 우리는 취하면 되는데 네. 양쪽 다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 탈중국 선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그때 무역이 지금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 6개월째입니까? 계속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네, 심각하게 맞습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잃을 건 다 잃고 미국에서는 얻어내지는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도 뒤통수 맞고 네. 이런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 검사들이 뭘 알겠어요? 외교에 대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근데 검사들이 다 맡고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만 잘하고 우리 청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라고 하는 검사 출신들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건 잘해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못한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마 계속 그 버릇들이 남아갖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들에 대한 대비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그 환경 네.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해서 말로는 뭐 선제 공격, 선제 이러는데 네. 하나도 선제가 없어요. 네.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가 또 생길 수 있다면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훈련을 해야지 그게 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만 집착해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땠다. 과거에 뭐가 어땠다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뭐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이런 그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뭐 기업들은 돈도 잘 못 벌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상황이 형편이 좋아진 양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정광훈 목사라고 예. 정광훈 목사가 녹아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왜 그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가 재개발 지역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정광훈 교회 목사가 알박기식으로 버티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되고 보상금을 처음에 뭐 감정평가한 거는 82억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500억으로 딱 그 결정이 났나 봐요. 그 이게 이제 이게 정광훈 씨도 문제인데 네. 이 교회가 사실 교회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돈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보상금이라는 거는 물론 많이 받고 싶기는 하지만 네. 그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인데 그걸 보상을 해주고 물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금 많이 들어가면 또 그 값이 비싸질 거고. 네. 물론 안 그러면 뭐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익도 가져가긴 하지만은 이게 그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또 하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세금을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는 거를 막고 그 유치권 행사하듯이 네. 그 막 점거해서 철거를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저렇게 82억이 500억으로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는 떡을 나눠주는 거고. 그 지금 이 정광훈 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소문에는 예. 이 그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는 이 교회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지금 우리 그 최초에 왜 그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호를 지었던 신도시 네. 일기 신도시들.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그럼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새로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된다. 네네. 한 40년이 됐으니까. 그럼 그런데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던 교회들이 네. 있는가 봐요. 그 교회들에서 일기 신도시들이 그 교회 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강훈 시절은 사례처럼 아, 버티기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 사례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지금 요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일기 신도시들을 뭐 빠르게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뭐 공약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부는 어차피 그러면은 그 눈치를 보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정광훈의 사례도 있고 야 우리도 정광훈처럼 버티기만 해갖고 끝까지 버티면 어차피 처리해야 되니까 돈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종교 시설들이 이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네. 사업체처럼 변해가고 있다. 네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정강훈 씨가 아주 그런 첫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씁쓸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아닐까요? 스님들은 본인들은 산 속에 있어갖고 재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안타까워하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친척이 있어서 이 재개발 얘기하니까 우리 이재명 의원님 지역구가 계양이잖아요. 인천 계양. 인천 계양. 계양 지역도 지금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재개발 이슈인데 거기도 일부 교회들이 또 알박기 하고 예. 철거 반대하면서 막 버티기 들어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재명 우리 의원님이 어떻게 좀 잘 협상을 좀 놔주시면 그 주변 유권자들이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마 또 이재명 의원님을 뭐 재선 의원으로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해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회의 교인들도 유권자들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아주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나겠네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한쪽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검찰 그 관련된 그 법안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검수완박이다라고 했었던 법을 시행을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수 원복 시행령이 그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 다시 옛날 검찰처럼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옛날 검찰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이 국회가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면 국회는 주인이고 네. 행정부는 머슴이란 말이죠. 네. 일을 시키는 뭐 네네. 표현을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의 대의 기관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 세금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그 행정부의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데 네. 그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는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이 머슴인데 국민들의 공복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갖다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쿠데타라고까지 저는 봐야 그렇죠. 된다고 그럴 봐요. 수도 있죠. 확대 해석하면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을 집행하는 데서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함부로 법을 바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권한쟁의까지 오히려 그쪽에서 권한쟁의 맞습니다. 신청을 예, 해놨어요. 예. 이게 국회에서 사실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그렇죠.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지금 반대를 하는 이런 적반하장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정말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국민들 대의 기관을 싹 갈아치워야지 네.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럼 이 시행령에 반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하는 거는 다시 이제 그 권한쟁의를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신청이요? 이거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잖아요. 네네. 그 탄핵을 시도를 할 수가 있죠. 네네. 이게 왜냐하면 법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고 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대놓고 지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는 지금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해서 빨리 그 지금 이 문제는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탄핵이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만약에 민주당이 시도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한동훈이 지금 너무 크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해야죠. 아니 이제 민주당 이거 탄핵을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럴 의사는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건 없고 민주당만 가지고도 장관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뭐 숫자가 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지금 이거는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면 다 네. 어느 정도 다 이거는 분노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냥 몇몇 국회의원만 지금 반대하고 있고 네. 그냥 멀쩡히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편으로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탄핵이 되면 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체급이 갑자기 급성장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계속 그 탄핵 당하면 급성장할 것 같으면은 탄핵을 전혀 못 하겠네. 성장시켜 주면 탄핵을 해서 사람을 갈아치워야지. 네. 그 사람 급을 올려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탄핵 못 한다 하면은 그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다녀요? 이 채팅창에 보니까 김 선생 변전했네 이렇게 뭐 한동훈한테 돈 받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얄팍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제가 우리 안홍구 총장님이 더 바른 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도는 얘기로는 한동훈이 탄핵되고 나면 전당대회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윤석열이 완전히 휘어잡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탄핵을 진행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안 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두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지금 국회에서 그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뭐 완박이라는 표현은 내가 안 쓰고 싶고요. 네.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정상적인 그 우리 검찰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해라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한 법이잖아요. 네네. 그런 법을 지금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네. 이 법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 월급 받으려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같으면 다 내려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월급 받으려고 하는데 내려오면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네. 국민들한테서 그 월급을 받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투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탄핵도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어제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를 하는 김건희 씨 논문 검증하는 거를 좀 봤어요. 예. 청장님 그거 보셨나요? 저는 뭐 다는 못 보고 네. 그 중요 부분만 제가 스킵을 해가면서 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절이네, 뭐 도둑질이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와도 뭐 논문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하더라고요. 철회하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국민대학에서 지금 논문 그 문제 없다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같이 보조를 안 맞추면은 국민대학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못 하겠죠. 김건희 씨 논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근데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막 그랬던 양반들이 예. 그냥
조용히 논문을 철회를 했대요. 예. 그 논문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이 논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썼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한동훈 씨 사촌, 네, 한동훈 딸 사촌 언니. 처조카. 네네. 예, 그렇죠. 그 처조카들이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과거에 냈던 논문 네. 5편 중에서 4편이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편도 곧 철회가 될 상황이 지금 네.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다 철회가 되면 결과는 아마 그렇게 돼서 입학을 했잖아요 대학에. 네. 그래 되면 논문을 그 복사 논문 뭐라고 표절을 해서 네. 또는 논문을 뭐 사서 네. 만약에 했다고 하면 대학 입시 자체가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절차 같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네네.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한동훈 그 처조카들이 논문 철회했던 게 지난 한 5월 말 정도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예. 한동훈 장관의 그 미국 출장이 사실은 좀 일정도 그렇고 가서 움직인 행보도 그렇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가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꽤 많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씨가 미국 출장 갈 때 뭐 출장비를 4,800만 원인가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인가 뭐 9일인가 네. 갔는데 네.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3일 정도. 3일이죠. 네. 나머지는 그 메모리얼 데이인가요? 네. 그에 휴일 끼고서 갔으니까. 끼고 가지고 사이엔 별 일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그만한 돈을 집행을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시기가 그때 그 한동훈 씨 처조카의 네. 그 논문 문제가 대두되면서 네. 사실은 그게 처조카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딸도 그 코스를 그대로 밟고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연결되면은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로 또 비화될지 모르고 그 처족한 문제도 같이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상당히 좀 가서 그랬다고 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잊지 말고 우리 한동훈 씨가 요즘에 마치 뭐 정의의 투사인 양, 뭐 악의 세력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처조카들하고 본인의 딸하고 본인의 배우자와 먼저 좀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슈가 많고 욕해야 되고 비판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하면 잊혀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긴 합니다만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 또 바쁘신 일상에서 저희가 안원구 TV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복습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잊지 말고 계속 그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는 이건 무슨 처조카의 논문 문제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의 그 국회에서 지금 그 하는 태도, 네네. 그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자기가 국회보다 위에 있는 사람 같이 돼요. 뭐 일국의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나. 사실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런데 진짜 이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에 계속 그렇게 맞대응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한동훈 씨를 키워주고 있던데 그 한동훈 씨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코 앞으로 갈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한동훈에게조차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제가 뒤끝이 아주
장렬입니다, 제가. 네, 이제 다시 김건희 씨 논문으로 돌아가서 뭐 어제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씨 논문 얘기는 많이들 다루셨는데, 근데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점집에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박사학위에 긁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게 레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떤 이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검증단은 대필한 거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이 이거를 그냥 성의 없이 쓴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장님은 일단 그게 대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김건희 씨 수준이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 이제 그 일단 뭐 어제 검증 결과로 보면은 네. 표절에다가 표절을 이야기하니까 그 무색할 정도로 네. 사실은 완전히 그냥 가지고 오면서도 뭐 창고 문헌을 따라온 것까지도 자르지 않고 그냥 네, 네. 딸려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주로 이제 무속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또 하필이면 간상, 사주 뭐 그다음 점집에서 그 올려놓은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평소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닐까. 아니면은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점집에도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알고 네. 그러니까 대필은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을 자기는 논문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다 싶어요. 아 논문을 쓰는 게 그렇게 쓰는 그렇게 거다. 쓰는 거. 그럼 뭐 논문 자체를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네.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아, 맞네. 아 그 가능성이 있었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지하게 썼겠네요. 자기는 뺏기면서.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밖에 모르는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 앞으로 이 김건희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교재로 좀 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라고 알려줘야 알 수 네네네.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게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논문 다 그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어제 발표제가 좀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점집 업체에서 이걸 표절해 왔다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업체 이름을 언급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아 그럼 사람들한테는 딱 꼽히죠. 그러니까요. 애기보살, 애기보살 홈페이지 뭐 무단 도용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되게 섹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은 팍 가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 진보가 싸울 때 좀 못 싸운다. 왜냐하면 저는 그 프레임을 잡았어야 되는 게 논두렁시계랑 똑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두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되게 생활 친화적인 소재하고 명품 시계다라고 하는 우리의 동떨어져 있는 그 워딩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뭔가 잘못됐다라는 어감을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애기보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친화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 대중에게 논문보다는 좀 더 생활 친화적인 워딩이니까 애기보살 내용을 논문에 표절했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그 금방 와닿을 수 있겠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기사 쓰실 때 또 댓글 다실 때 그렇게 뭐 애기보살이라고 지칭하시든 해갖고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하는 게 아마 인터넷 여론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우리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특검법에 뭐 애기보살 거 카피해왔다고 특검을 발의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특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지금 김건희 씨 특검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사건이죠. 네네네. 이 또 그 우리 청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금 뭐 그 뉴스타파에서 시민보 기자가 네. 아주 그 재치 있게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제시하는 내용과 검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체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많은 다른 기자가 있었는데도 네. 그거를 체크했다는 거는 신문부 기자를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쭉 보면서 지금 보니까 그 동안에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가 네.
상당히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걸로 저는 법정에서 나온 증언 혹은 뭐 녹취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네.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짚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검찰이 지금 그동안에 언론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이제 김건희 씨만 기소가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지금 기소를 다 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반드시 했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김건희 씨가 그걸 2009년 12월 달부터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1월 12일인가 할 네.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샀고요. 네. 13일부터는 이모 씨라고 하는 선수한테 맡겨가지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예. 그 뭐 해갖고 예, 그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요. 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네. 1인 매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인 매매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 위탁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내 돈 갖고 너가 좀 대신 사고 팔고 해줘 이렇게. 알았어. 예. 그 옛날에 그 문제들이 옛날에 주식 한참 할 때는 네. 1인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증권 객장에 있는 직원하고 네. 이 돈을 가진 전주하고 맡겨 가지고 사고 팔다가 나중에 그건 내가 사라고 안 했는데 왜 내가 샀고 팔아라고 안 했는데 왜 팔았냐. 그러니까 손실을 서로 싸움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증권 객장에서 증권사 직원하고 네. 돈을 맡기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1인 매매예요. 네네.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A 증권사의 직원이다라고 하면 청장님이 저한테 그 증권사 직원한테 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내 1억 갖고서 좀 투자해 갖고 좀 많이 벌어줘 이렇게 하는 게 1인 매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기록을 하거든요. 네. 녹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전화로 하는 경우도 모든 녹취를 다 남겨놓는 게 증권사의 네. 지금 그 행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씨하고의 그 1인 매매 계약이 그렇죠. 성립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더 끼어 있잖아요 중간에. 이모 씨요. 이모 씨가. 네. 그럼 이모 씨는 그럼 거기서 위치가 뭐냐 하면은 자문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문. 증권사와 투자 자문 계약을 아니 김건희 씨와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네. 하면 투자 자문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자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김건희 씨로부터 내가 그러면 이걸 맡아가지고 대신 해줄게요. 네. 하고 증권사 직원하고는 이 사람하고 사실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1인 매매는 지금 성의 말씀 종합해 보면 이 이모 씨하고 1인 매매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거의 1인 매매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모 씨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아닌 거고 김건희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었다라고 봐야 되는 관계고 그럼 1인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증권사 직원이 누군가는 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증권사가 지금 현재 등장하는 거는 신한증권하고 DB증권 네. 두 개가 등장하는데 신한증권, DB증권 또 등장하는 게 그 앞에 보면 대신증권도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아직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이요. 옛날에 대우증권이죠. 네. 여기가 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는데 다 등장하는데 네네. 그 관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하고 이 지금 그 나오는 그 녹취록처럼 네. 그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게 네. 없이 녹취가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씨가 관련됐다 안 됐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등장한 것만 그 법정에 제출된 내용만 지금 알려진 거죠. 네. 사실은 더 많은 자료들이 검찰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수사를 당연히 이 1인 매매로 해서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살까요 말까요를 그 증권사 직원들이 모르고 그냥 사기만 사주고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의 지금 이사님이라고 호칭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김건희 씨 보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이사로서 명함에 파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사를 호칭을 했다면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산 것이 내부 거래네. 내부자 거래네요.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직원들도 그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사님이라고 알고 지금 호칭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그 증권사 직원들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네네네. 지금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다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사 아무도 지금 문제가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을 반드시 수사가 같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 그 녹취가 다 돼 있는 거 보면 나올 테니까요. 그럼 뭐 검찰 잘하는 것처럼 그냥 압수수색하면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법정에 지금 네. 제출한 걸 보면.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미래에셋이라는 미래에셋이요. 네. 지금 그 대우증권 전 대우증권인데 여기에서 보면 주식을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잖아요. 네, 많이 사죠.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에셋이라는 큰 증권회사입니다. 네. 그 증권회사에서 그 주식을 그 가격으로 샀다는 것이 공시가 되면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정도 이상은 다 되는구나. 증권사에서 저 정도 금액을 주고 살 정도면 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최소한. 그보다는 더 잘 하고 그 일반 그 투자자들한테는 저거는 그 정도 가격 이상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럼 그게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나 안 됐나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그 선수일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셋.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수일지 아니면은 그 속에 동조를 해가지고 네. 했을지 주가를 올리는데 어떤 역할이 있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네.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그게 상식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주가 조작의 그 이야기를 나오면서 네. 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그 누구죠? 그 지금 시민보 기자도 네. 아마 그쪽으로 지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또 장외에서 주식을 샀는데 대량으로 좀 높은 가격에 샀다는 얘기는 일반 그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뭐 정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에서 과정에서 자기가 그때는 뭐 같이 이제 내용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결혼하는 날짜보다는 전이더라고요. 결혼이 12년도에 했으니까 네. 2010년도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물론 12년도에도 계속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이 주가 조작이 1차, 2차, 3차인지 1차, 2차 그로 구별을 하자면 네. 그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 바뀌면서 했다면 그 2012년도에 피크를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 팔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 팔았다고 하면은 그때 팔았는 게 주가라는 게 사서 파는 것까지가 주가 조작이 완성이거든요. 네. 그 팔아야지 이제 주가 조작 그 시점. 그래서 기소 그렇죠. 공소시효를 기산할 때도 사실은 사는 시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판 시점에 수익을 실현을 했어야 그게 범죄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취했는지에 네네네. 대한 것도 물론 손해를 봐도 주가 조작을 한 거는 네. 사실이지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럼 주가 조작으로 인한 뭐 나중에 저걸 정할 때 그 추징을 하거나 할 때 금액이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사가 다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네. 그럼 특검에서 뭐 맡아서 하는 게 딱 제일 적절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한 번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 과정에서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기소가 돼가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김건희 씨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소추만 안 할 뿐
그 대통령 기간 중에 소추면 안 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소추예요? 아니 그 형사 소추를 아유, 네. 소추라는 용어 모르시죠? 모르는데. 그게 작다는. 그 대통령이 소추라고 그러시길래. 아니 형사 소추를 해야 된다는 네네네네. 이야기인데 그 좀 재밌게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한테 처음으로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네. 소추가 뭐냐 했네. 그럼 대추가 더 나을까? 재밌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대통령 기간 중에는 형사소추를 안 받는 것뿐이지만 네네. 수사는 계속 가능하니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그 끝날 때까지 기소 중지가 되는 거죠. 네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렇게 버티고 계속 간다면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안 오겠느냐. 그럼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특검법을 발의를 오늘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걱정되는 게, 그럼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고, 예. 또 만약에 법사위를 어떻게 뭐 하든 뭐 패스트 트랙을 3개월 동안 태우든 어쨌든 갔는데, 또 윤석열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특검이 출범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는 과정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적나라하게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요. 네. 또 국회가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럼 쫄리는구나.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잠깐만 해봐도 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다 드러나야 될 이야기고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그랬잖아요. 이모 씨한테 맡겼더니 그 초기에 샀다가 다 실패를 해요. 네. 근데 팔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했던 게 네. 그때 제시를 했어요. 네. 뭐를 제시했냐면은 신한은행에 있던 주식을 DB로 옮겼죠. DB로 옮겼는데 거꾸로 DB에서 신한은행으로 왔고 그거 끝이다라고. 네네네. 그거 팔고 끝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팔은 적이 없고 근데 이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는 가리고서 그때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 그때 이거는 간 걸 거야라고 다 짐작은 하고 그렇죠.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때 머리 희끗희끗한 유튜버가 이거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한결같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분이 옆에 한결같이 앉아 계십니다. 네.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짚었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요번에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변호인들이 내는 자료에서 네. 그게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DB 증권으로 사실은 옮긴 거다. 네. 그게 DB 증권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 옮겨 가지고 다시 이모 씨가 그거를 다시 또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에 윤석열은 5월 20일부터 절연했다. 네. 연을 끊었다 그랬는데 6월 달에 이모 씨하고 나만 팔 수 있게 뭐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DB로 가서도 계속 관리를 했고 그 DB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면 또 윤석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대선 기간에 이제 그게 나는 5월 20일 날 얘랑 다 절연한 거로 돼 있어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6월 달에도 계속 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사실은 이제 주가 조작의 문제가 연루가 된 걸로 그 부인이 네. 주가 조작하는 걸로 문제가 되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낙선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피하기 위해서 네. 당선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선될 목적으로 그거를 거짓말을 했다. 네. 그럼 이거 허위사실 맞습니다. 공표가 되는 거고 네.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게 뭐 문제가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좀 최근에 보면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본인이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을 찾으러 막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경기도청을. 그러니까요. 그 느낌 느낌 어딨냐 뭐 이런 그런 수사가 진행된 게 도리어 이 사람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느낌이라거나 마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네. 그것도 지금 뭐 문제 삼는데 네.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네. 이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려지면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 자체가 지금 시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나중에 그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제 그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고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퇴임한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판결이 나와 버리면 선거비 보전받은 거를 다 뱉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한 500억, 600억 정도 되는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뭐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들 또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선거비도 선거비지만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정통성 문제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탄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요. 저는 이미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방송은 여기에서만 그래요. 또 품격 있는 한결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 절차가 만장일치로 다 끝나버렸다. 근데 오늘 이제 김혜경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오후 1시 40분에.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출석이겠죠. 출석이죠. 예. 네. 그 검찰이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추석 밥상에다가 이 이재명 김건희를 올리겠다라고 계속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한 정도로 뭐 백현동도 나오고 무슨 또 다 지나갔던 것까지 지금 다시 또 꺼내 가지고 계속 네. 그 리바이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노래도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계속 하면 듣기 싫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논문, 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이걸로 맞대응을 해서 결국은 정말 추석 밥상은 이 김건희나 윤석열 쪽의 화제들이 더 그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더 여론이 좀 악화될 수 있겠네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재명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들이 정말 어디 털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까지 이야기하냐고 할 네. 정도로 지금 말꼬리를 잡는 문제잖아요. 네. 무슨 뭐 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뭐 주가 조작 이런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 지금 뭐 이야기라든지 네. 또 그러고 뭐 요즘 그 장신구 문제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장신구도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장신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볼 때 뭐 범죄가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분노를 하거든요. 네. 그 뭐 논두렁 시계하고 아까 뭐 네네네. 그 명품 논두렁하고 명품을 갖다 대비하는 것처럼 네. 이 장신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분노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밥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까 소환도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있고. 전번에 뭐 법인 카드입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 가서 경찰에 가서 수사도 받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검찰로 넘겼더니 검찰에서 또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검찰로 또 갔다 온 거죠. 이거 사골도 아니고 몇 번을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제 논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우스개로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청취자 맞춰보세요. 퀴즈. 자, 궁합입니다. 궁합. 이거 김건희 씨 논문 내용이에요. 궁합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콧구멍이 큰 남자와 어울리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 너무 황당하니까 객관식으로 갑니다. 네. 콧구멍이 큰 남자와 어울리는 여자. 1.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 2.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3. 입이 큰 여자. 4. 목이 가는 여자. 저도 제가 모르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근데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래요. 이게 이제 콧구멍이 큰 남자랑 어울리는 궁합이다. 논문 내용입니다. 무슨 점집에서 끌고 온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논문 내용인데 이 추석 밥상에 이런 거 올렸으면 좋겠어요. 뭐 콧껌이고 뭐고 골치 아프고. 자, 그러네. 삼촌이 퀴즈 낼게. 맞춰봐. 막 이러면서.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회자됐던 얘기죠. 대머리하고 어울리는 여자. 턱이 나오는. 턱이 나온 여자. 네. 그건 알겠어. 그건 특정인을 연상시키고 쓴 게 아닐까. 근데 아까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그렇죠. 이마가 넓은 남자는 콧날이 반듯한 여자. 이마가 좁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 그게 무슨 통계에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궁합의 예시라고 하는데 뭐 너무 자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님 말고잖아요. 뭐 그냥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 학위를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논문 심사했던 5명의 교수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발 살아계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정말로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또 아농구 TV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